안녕하십니까. 구효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작물팀의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 농업인 실용교육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는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그런 장마,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저희 또 농업을 하시는 저희 농업인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 제일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올 한 해는 유례없는 그런 장마 때문에 굉장히 그 벼농사뿐만이 아니고 전체 농작물 재배하시는 저희 농업인분들이 큰 고초를 겪었던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쌀 생산량도 보시면은 1조 8천억 원 손실 추정이라는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최장 장마 때문에 이런 농업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그 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마의 패턴이 변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그 장마 기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장마철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랬던 부분 때문에 저희 이제 벼농사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다시피 도율병입니다. 도율병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입진무늬 마른병, 두 가지 병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세 번째는 홍명나방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날라 들어와서 이렇게 윗말이라고도 하고요, 일월충이라고 하는 이런 홍명나방 피해가 올 해는 가장 많았던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그 쌀 생산 및 수급 동향입니다. 연차별로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그 재배 면적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쌀 생산량은 올해 가장 좀 그 최근 한 5년 사이에 가장 그 적은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례없는 그런 장마 때문에 그런 영향을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여군에서는 평안벼, 삼광벼가 3,000헥타 이상 재배가 되는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새일미, 새누리, 동진찰 순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국내 쌀 생산량을 보시면 저희 부여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생산량이 237천 톤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또 생산량을 보시면 충남은 502kg, 전국에는 470kg인데 저희 부여군에서는 488kg를 기록할 정도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상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균 기온은 평년과 전년보다 다소 이렇게 좀 높았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강수량이 평년과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 시간 또한 평년과 전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줄어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벼의 생육이 안 좋아지고 또 병해충 발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벼 재배 동향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봄철에 일조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일부 이제 밀파에 의한 들뜬모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수 전에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를 거쳐서 생육이 저조하게 되고 등수육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포장에서 그 생육 조사를 한 결과 또한 이삭수와 벼알수가 전년 대비해서 5에서 8% 정도를 감소해서 그 수확기 때 이미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열병, 입진무늬 마른병, 그 다음에 홍명나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제 작년과 올해 보시면 도복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을 보시면 우측에는 도복이 이렇게 돼 있고 좌측에는 도복이 안 돼 있던 이런 필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같은 물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조건의 어떤 필지에서 왜 이쪽은 벼가 도복이 됐고 저쪽 보시는 왼쪽에 있는
필지는 도복이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 뭐 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계시다 그러면 제가 여쭤봤으면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오른쪽 필지는 질소질 비료를 과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복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품종적인 영향, 특히 뭐 저희 삼광벼가 87cm로 키가 큰 벼인데 그 벼가 만약에 도복에 정말 취약하다 그러면 부여군 전체 관내의 모든 삼광벼는 다 도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필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고 도복에 좀 대비하는 제일 안전한 그런 부분이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벼 쓰러짐 원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건 뭐 약간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에서 도복이 됐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도복된 필지는 총 그 질소량 합계량이 12.7kg가 되겠습니다. 미리 도복된 필지는 10.4kg 정도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표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저희가 최고 품질벼 질소 12량 기준이 7kg입니다. 여기에서 6kg 정도가 더 과비가 된 경우에는 10중 8구 도복이 됐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좀 한 3kg 정도가 더 주었을 경우에는 그나마 도복이 안 되고 그런 결과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서천군에서의 어떤 그 원인 분석 결과가 저희가 했던 그 결과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래 이제 요약해 놓은 걸 보시면은 질소질 비료를 시바르당 12kg 이하에서는 도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12kg 이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다비가 됐을 때는 도복이 되었다는 그런 저희가 조사한 결과랑 유사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질소질 비료를 줄여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양만큼 정해진 양만큼만 넣으셔야지만 도복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저 3구 운동을 현재까지도 계속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3저라고 하면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질소질 비료를 줄이고 생산비를 줄이는 거가 3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밥맛 좋은 품종을 재배하고 안전미유 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쌀 소비를 늘리는 게 3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질소질 비료를 줄이는 것들은 저희 농가에서 잘 수행을 해주신다 그러면 사실은 따라오는 것이 완전미 비율도 높이고 밥맛 좋은 품종을 재배하면 당연히 3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포보는 벼농사입니다. 다시 순기별로 제가 자세히 저희 시기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에 대해서 대주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묘기 기상을 분석을 해보면 평균 기온은 전년과 평년 대비해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일조 시간이 좀 현저하게 부족한 그런 부분 때문에 뜬모라든지 모잘록병의 장애가 일부 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뭐 작년뿐이 아니고 매년 이런 모짜리에서의 어떤 고온이라든지 하우스 육묘관 상황에서의 고온이라든지 저온 장애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은 보시면 밀파를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모파 상자를 보시면 가운데로 이렇게 몽긋하게 솟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밀파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뿌리에서 아래쪽에서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밀파가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모짜리를 가지고서 이제 이양을 했을 때는 공포에서 굉장히 몸살도 심하게 하고 생육이 굉장히 좀 초기에 저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건전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 파종량을 지키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항기부터 분월기까지의 그런 기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평균 기후와 강수량, 일조 시간은 대부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상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르긴 했지만 굉장히 좋을 거다. 올해 생육이 이렇게 좋으니까 올해는 좀 풍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했었습니다. 특히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년은 이양 초기에 이제 저온 때문에 몸살도 심했고 생육 초기에 생리장애가 많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양기와 분월기까지는 굉장히 기상 상황은 좋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전년도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양 초기에 저온이 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빨리 이렇게 뿌리를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마치 생리장애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농가분들이 재이양을 해야 되냐 그런 물음을 많이 물어오십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새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게 소생이 될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재이양 없이 그대로 재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왼쪽은 이제 이양 초기에 생육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묘 소질이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오른쪽은 묘 소질이 왼쪽보다는 좋아서 이양 초기에 생육이 부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도 비교해 보시다시피 초기에 이렇게 묘 소질이 좀 안 좋고 저온이 오게 되면 제대로 활착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몸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초제를 적기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저온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양 동시 처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제초제를 이양 동시에 처리를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생육 초기에 부진이 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좀 많이 사용하시는 마세트라는 그런 제초제를 보시면 사용 적기가 이양 후 5일에서 7일 이후에 수면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용상 어떤 좀 귀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양 동시로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저온과 맞물려서 마치 초기에 생육 부진이 일어났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대농이신 분들이 보통 이제 이양 동시 사용하시는 그런 제초제를 처리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요 사진도 보시다시피 생육 초기에 이렇게 생육 부진 그런 증상이 일어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양 동시 처리 제초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점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썰해질 후에 2-3일 내로 이 이양 동시 제초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요게 썰해질부터 이양까지 4일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몸바닥이 굳어져서 약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주의점을 잘 확인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올해는 저온성 해충의 발생이 좀 적었지만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온성 해충인 벼 불파리라든지 벼 물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이양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해충입니다. 그래서 벼물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양 초기에 요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생육이 불균이 하게 됩니다. 특히 눈뚝을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물바구미가 발생했나라는 그런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 살충제를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친환경 필지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이양 초기에 이제 제초제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초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 사례라든지 사용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는 다음과 같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이상 증상, 생육 부진, 생육이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고농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 더 이제 자라지 못하게 되는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적정 농도를 꼭 지켜서 사용하셔야 되고,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양 해놓고 한 3-4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이제 반점이 생긴 그런 사례를 현장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처리를 하셨나, 처음에 이제 뭐 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피해일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포장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하셨나를 여쭤보니까 뭐 이 명감독이라는 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사용했던 게 이 명감독이라는 그런 약재였는데요. 이 약재를 본인이 더 잘 처리하고 싶어서 물에다가 희석해서 살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재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를 사용하는 사용 방법을 보시면 원액 그대로 네 걸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살포를 원액 그대로 살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더 자기가 본인이 더 잘하시고 싶어서 물에다가 희석을 하고 어렵게 뿌리셨는데 이 부분에서 약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6월 24일 날 이런 약해가 발생을 해서 요거는 제초제 피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은 없고 이후에 이제 그 분할이 전개가 되면 이런 증상은 좀 사그라질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24일 한 20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7월 16일쯤 가보니까 그런 증상이 이 논이 그 논인지 헷갈릴 정도로 저런 그 전무 증상이 없어지고 정상 생육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 어떤 약해 증상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갔던 사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상한 하얀 띠가 이렇게 생긴 거를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제 이 보트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시게 되는데 이 노즐 위치를 잘못 설정을 하시는 바람에 물하고 이제 같이 약이 같이 이제 묻어서 튀는 바람에 이제 이 벼 잎에 그대로 부착이 돼서 약해를 일으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근에 이제 뭐 보트나 드론을 이용해서 제초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 주의점을 잘 숙지를 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 뭐 출수 전에 이렇게 현장에 나갔더니 구멍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벼멸구가 집중고사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뭔가 포탄이 떨어진 것처럼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수십 년 재배를 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저희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제초제는 투척형 전보제라고 해서 바둑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골프공 크기의 그 정도의 전보제라는 게 제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던지는 투척형으로 던지는 그런 제초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종개구리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논 자리에 떨어진 그 제초제가 제초 성분이 이게 수면에서 풀리지 않고 그대로 축적이 돼서 이후에 이제 중간 물때기 시기를 지나서 농도 장애를 일으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초제 이런 약해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조류나 논 이끼나 개구리밥 등 이런 발생이 많거나 볏짚 같은 부유물이 많은 그런 논에서는 약재 확산이 이게 확산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약효가 불량을 일으키거나 농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부유물이 많거나 이런 개구리밥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은 이런 제초 그 전보제 사용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제초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초제의 기본적으로 약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사용 방법을 잘 숙지를 못하셨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에 여기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제초제의 모든 사용 방법의 1번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논바닥의 정지 작업을 균일하게 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도 드러나지 않도록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처리한 이후에는 물을 5cm 정도 된 후에 이게 3일에서 5일 정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초제의 체계 처리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 잡초는 당해년도에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요 체계 처리 방법대로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제 빨간 원을 보시면 2항입니다. 2항 5일 전쯤에 썰해질을 하신 다음에 2항
썰레질을 하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썰레질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양 전 처리를 반드시 꼭 한 번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양 후에는 5일에서 7일경, 그 다음에 10일에서 12일경,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처리하는 초기, 초중기, 중기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를 꼭 선택하셔서 초기 처리, 초중기 처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이거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를 후기 경협 처리 이항 25일에서 한 달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후기 경협 처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체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사실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분월기가 끝나고 나서 제초가 발생해서 제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건 직접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뽑아내지 않는 한 약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양 한 달 이내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양 한 달간의 첫 번째 이양전, 두 번째 초중기, 마지막 후기 처리 이렇게 세 단계로 잡초를 체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장기가 되겠습니다. 출수 전까지인데요. 이때가 가장 문제가 됐던 때입니다. 강수량은 전년보다 340mm가 많이 왔고요. 평년 대비 314mm가 훨씬 많이 왔습니다. 기간을 보면 이건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27일간 이틀을 빼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사실 이때 가장 중요한 출수 전 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죠. 매일같이 비가 오는 바람에 이때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장마 영향으로 도열병, 입진무늬 마른병이 다 발생하게 되는 그런 기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해 중에 가장 심하게 나온 것들은 이렇게 도열병이 되겠습니다. 도열병입니다. 이런 도열병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추청벼라든지 일부 향미, 특수미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도열병의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더 발생이 이르게 되고 급성으로 심하게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시면 이 추청벼가 심어져 있는 포장은 굉장히 그 도열병 발생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인접해 있는 셀미벼가 심어져 있던 이 포장에는 바로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열병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그 품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는 사실은 이것도 이런 패턴도 무시가 됐습니다. 사실은 비가 거의 끊이지 않고 오는 바람에 이런 그 도열병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이런 입도열병이 발생한 포장에는 이후에 방제를 2번, 3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도열병이 추가적으로 이삭도열병과 목도열병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례충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부터 날라오는 아래 이제 사진을 보시면 중국에서 저기압을 타고 우리나라 서남부 해안을 따라서 홍명나방이 굉장히 많이 비례를 했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오면 해충의 발생이 좀 사실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홍명나방이 날라든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명나방의 발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벼 애나방인데요. 보시면 이제 잎 끝이 이렇게 뭔가 뜯어먹은 그런 이런 피해 사례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벼 애나방 피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생육 후기가 되겠습니다. 평균 기온은 평년과 전년보다 높을 정도로 이후에 어떤 생육 후기의 그 재배 생육 조건은 굉장히 사실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이전에 출수 이전에 많은 병이 발생하고 그때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육 후기에 기상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출수 전의 악영향으로 전체적인 어떤 생산량은 크게 이후에 아무리 좋은 그 기상 여건이라고 해도 회복을 못했던 그런 기상이 되겠습니다.
이상마름도 사실 같은 비율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상마름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굉장히 많은 많은 종류의 곰팡이균에 의해서 이상마름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다음처럼 세균성 벼활마름병도 올해는 이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방제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제 키다리병, 일부 이제 뭐 자가체종 종자를 썼던 그런 농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후기에 이런 키다리병이 발생을 해서 이상마름 증상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고온에 의해서도 이런 이상마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먹누린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상마름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누린제가 나왔기 때문에 먹누린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비가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먹누린제 발생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개체수가 많이 최근에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의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좀 비율이 달라서 그런데 위에 있는 사진에 동그랗고 좀 더 갈색인 저런 충 형태가 약충이 되겠습니다. 어린 벌레가 되겠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방패 모양의 좀 더 검은빛의 요 해충이 이제 먹누린제 성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먹누린제 성충이 이제 지금 현재 월동을 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 월동에 있는 그 먹누린제가 이제 본답에 이양이 된 이후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 유입을 하게 되면 이 구침을 바늘처럼 생긴 구침을 가지고서 벼 잎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잎이 기역자로 꺾인다든지 이렇게 가로 무늬에 점점점점 찍힌 그런 피해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이 시기에만 이 성충 월동한 성충이 본답에 초기에 유입됐을 때만 이런 피해가 있고요. 이후에 출수 이후에 이 약충과 성충이 피해를 일으키는 증상에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벼대 밑에서 부침을 꽂고 계속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인분들은 초기에 이양해 놓고 한 달 사이에 논가 주위로 이런 피해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먹누린제가 우리 논에 유입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바로 방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은 포장해서 보시면 저렇게 한 15개에서 30개 사이에 이렇게 알 무더기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알은 7월 초에서 중순까지 이렇게 산란을 하고 그 이후에 일령 약충은 7월 중하순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쪽 사진은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직접 알을 이렇게 부화를 해서 약충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벼 이삭이 마른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8월 중순쯤 되면 이렇게 이제 요 필지는 친환경 필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필지에 굉장히 먹누린제 방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약충과 성충이 혼재돼서 이런 피해를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가 출수기 때 예찰을 해보면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먹누린제가 발생한 필지가 될까요?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연출을 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극적으로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이 출수기 때 예찰을 해보면 굉장히 볕대 밑이 지저분하고 이러면 대부분 먹누린제가 발생해 있던 그런 필지가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볕대가 지저분하게 되면 입진무리 발병 발생도 많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병 발생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출수 이후에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도 포장의 상태를 보고도 먹누린제가 발생했구나 안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냄새도 굉장히 노린제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진상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쪽 오른쪽 편에 있는 이쪽에 필지가 먹누린제 발생이 많았습니다.
실제 이 필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확실히 지저분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목누린제가 이렇게 있는 사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목누린제 방제를 제때 하지 않으시면 월동성충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가 안 된 경우에는 이후에 출수 전후로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현재 먹누린제 방제 약제로 등록되어 있는 약제를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약제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에토펜프룩스라고 하는 저 성분의 약제들은 대부분 보시면 여기 희석 배수가 1000배나 2000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실제 효과가 그냥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가보시면 코니도라든지 클로티아니딘, 비카드라든지 티아메톡산, 아타라라든지 이런 약제들은 여기 이제 희석 배수를 보시면 5000배에서 4000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분들에게 이 5000배, 4000배로 방제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실 이게 거의 한 말에 4g이나 이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방제가 되겠느냐라는 사실 그런 반문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슐탄이라든지 청실홍실에 디노테프란 성분이 들어간 약제를 보시면 사용 배수가 1000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제보다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유효 성분이 진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카보설판, 말코마진, 호수, 그다음에 입제를 사용하시면 마샬, 쌀지기, 소보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가지 정도가 쓸만하다는 거죠. 첫 번째, 에토펜프록스 성분의 세베로나 명타자, 그다음에 디노테프란 성분의 청실홍실, 슐탄, 그다음에 마지막 카보설판의 말루포, 마진 이런 것들이 먹누리제 방제에는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방제 적기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중간 물떼기 하는 시기인데요. 이게 이제 먹누린제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발소리라든지 진동을 통해서도 먹누린제가 물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수면 아래로 숨어버리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직접 그래서 얼마만큼 물속에서 있는지를 제가 재봤더니 무려 3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얘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농가분들은 물이 있을 때 방제를 하는 것이 좋다, 또 물을 빼고 방제하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설왕설래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물속으로 숨어버리면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약줄 띄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만 물을 빼는 요 중간 물떼기 시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말루포 포수 같은 희석살포 약제라든지 마샬 소보린 같은 입제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입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으로는 2~3배 정도 더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희석살포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다음으로는 명타자나 세베로 성분 아니면 슐탄 청실홍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 논바닥이 현장에서 보시면은 논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 생육이 이제 분화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이제 비용적으로 보면 명타자 세베로가 10,000원 정도 하는 그런 약제가 되고요. 슐탄 청실홍실은 15,000원, 18,000원 정도 비싼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저쪽 에토펜프록스 성분인 명타자나 세베로 정도를 쓰셔도 충분히 약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2차 방제는 8월 초 출수 전에 도열병 방제하고 동시에 하시면 되겠는데, 그때는 저렇게 이제 직접 접촉독이 강한 명타자나 세베로보다는 좀 더 접촉독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좀 약효의 효과가 좀 지속될 수 있는 슐탄이라든지 청실홍실로 방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드론 방제단을 활용해서 방제를 수행해봤더니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결론이 났었습니다. 앞서 제가 일부 약제들이 희석 배수가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제가 실제 뿌려졌을 때 얼마나 먹누린제에 효과가 있느냐를 저희 드론 방제단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많이 사용했던 그 농약이 청실홍실이나 저 이제 명타자 저런 약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B나 C 약재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 위에 맨 위에 있는 A 약재도 목노린제에 등록돼 있고 이 약재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한번 저 약재도 한번 써보라고 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저 약재를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던 겁니다. 근데 저희 드론방재단에서 나가가지고 저 A 약재를 한번 살포를 하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먹누른제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했던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희석 배수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유효 성분이 그 한 필지에 얼마나 들어가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A 약재는 0.1% 정도가 들어가고 B 약재와 D 약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가 많은 1.2%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B, C, D의 약재가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먹누리제 방제는 다음과 같은 약재가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먹누린제가 크게 문제가 일부 됐기도 했지만 초기 이후에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홍명나방 방제가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먹누린제 방제는 초기에 월동성충을 잡는 데 집중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홍명나방이라든지 나방 피해가 심할 때는 나방 전문 약재로 방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